유진그룹의 초고층 본사 38층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오직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그룹의 총수이자 젊은 CEO인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냉철한 카리스마와 완벽주의로 무장한 그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신사업 프로젝트의 최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강태준의 세계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온 것은 회의실 바로 옆에 마련된 임시 아기방에서 터져나온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내 그치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졌다. 몇몇 임원들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고 완벽했던 강태준의 프레젠테이션 흐름도 순간적으로 끊겼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기방 쪽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에는 짜증과 미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전문 베이비시터 2명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강아주는 세상의 모든 불만을 토해내듯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강태준의 완벽한 통제력에 생긴 유일한 균열이었다. 울음소리는 이제 회의의 내용을 방해할 정도로 커졌다. 임원들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동요하는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특히 강태준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박진우 전무의 입계는 조소에 가까운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을 회사에 데려오는 것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감상적인 행동이라 비난해왔다. 아기방의 유리병 너머로 베이비시터들이 아기를 안고 흔들고 장난감을 보여주며 진땀을 빼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강아준의 울음은 그 어떤 노력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의 냉정함에 항의라도 하듯 아이는 더욱 서럽게 울어댔다. 결국 강태준은 참지 못하고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10분간 휴식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아기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울음소리가 폭탄처럼 회의실 복도를 강타했다. 강태준이 방 안에 들어서자 베이비시터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들에게서 아들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를 알아보는 대신 강아주는 더 크게 몸부림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사시키는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핏줄인 작은 생명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무력감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오서연은 묵묵히 복도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수많은 청소 노동자 중 한 명으로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비싼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그녀는 오직 맡은 바 임무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아기방에서 새어나오는 절박한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투정이 아닌 깊은 불안과 고통이 담겨 있는 듯했다. 다른 직원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 앞을 지나쳤지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차마 말할 수 없는 아련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기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보였다. 강태준 회장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아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고 있었다. 베이비시터들은 거의 울상이 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청소부일 뿐, 감히 회장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는 마치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기방 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문지방에 조용히 서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한 자장가나 동요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듯한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옛 가락이었다. 어떤 가사도 없었지만 그 멜로디에는 슬픔을 위로하고 마음을 감싸 안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의 허밍 소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공간을 부드럽게 파고들며 마치 마법처럼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어서 방 안에 누구도 즉시 반응하지 못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세상을 떠나가라 울부짖던 강아준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눈물로 젖은 커다란 눈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문 쪽을 가만히 응시했다. 아이의 격렬했던 몸부림이 멈추고 긴장으로 뻣뻣했던 작은 몸이 서서히 이완되었다. 서연의 노랫가락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평온한 선율에 아이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다.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아이는 이름 모를 청소부의 노래소리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방 안은 물론 유리벽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원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정적을 깬 것은 서연 자신이었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고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다급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짓을... 말을 마친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잠깐. 강태준이었다. 그는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베이비시터에게 넘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날카로운 의심, 그리고 정체 모를 강렬한 호기심으로 번뜩이며 서연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유리벽 너머로 펼쳐지는 기이한 장면에 넋을 잃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의를 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저 청소부는 누구인가? 어떻게 그룹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강태준 회장의 아들을 단 몇 초 만에 잠재울 수 있었단 말인가? 박진우 전무는 불쾌해한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그의 눈 역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준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겁에 질린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고 해진 유니폼, 거친 손,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행색. 어디에서도 방금 전의 기적을 설명할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강태준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서연을 짓눌렀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이대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가려 했던 그녀의 삶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습관이 튀어나온 것이다. 강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을 만큼 메마르고 딱딱했다. 이름이 뭐지? 그 질문은 하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청소부 오서연이 강철의 제왕 강태준의 세계 안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오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하마터면 들리지 않을 뻔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다. 오서연, 지극히 평범한 이름.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쳐다보았다. 분명 평범한 청소부가 맞는데 어째서인지 그녀의 주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특히 방금 전 그녀가 흥얼거렸던 그 멜로디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그 가락에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비서실장은 즉시 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강태준은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어디서 배운 거지? 그 노래. 그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어떤 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 다시 투명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냥 옛날에 할머니께 배운 겁니다. 그녀는 사실과 다른 변명을 둘러댔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그 말이 거짓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내렸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정제된 공간이었다. 거대한 흑단 책상과 미니멀한 가구들, 그리고 도시 전체를 발아래 둔 통유리창은 권위와 통제력을 상징했다. 잠시 후 그의 사무실로 불려온 오서연은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마치 최고급 미술관에 잘못 들어온 길고양이처럼 이질적인 존재였다. 강태준은 회의를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돌아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처럼 그녀를 관찰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아들, 강하준의 개인 보모가 되어 줬으면 한다. 그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통보를 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보모라니 자격증도 경력도 없는 자신이 대체 왜? 그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연봉은 지금 당신이 받는 것에 50배를 주지. 숙소와 모든 생활비는 별도다. 계약 조건일 뿐이니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당신의 그 기술이 필요할 뿐이니까. 그는 서연의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그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거래에 가까웠다. 서연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거절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는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삶,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삶을 원했다. 강태준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주목을 다시 받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완강한 거절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거의 겪어본 적이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거절을 협상 전략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는 말없이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김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와 서연 앞 테이블에 놓았다. 열어봐. 강태준의 명령에 서연은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옥탑방 계약서 사본, 몇 달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1,000만 원의 빚 독촉장까지. 그녀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당신은 이 제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서연은 수치심과 모멸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순식간에 발가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돈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베이비시터가 잠에서 깬 하준이를 안고 들어왔다. 강태준이 미리 지시해둔 것이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두리번거리다가 서연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마치 그녀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작은 손을 뻗으며 온가리를 했다. 그 순수한 몸짓과 맑은 눈망울이 서연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돈이나 협박이 아닌 저 작은 생명체의 이끌림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이 살던 옥탑방의 단출한 짐을 챙겨 강태준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서울 외곽의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은 그녀가 상상했던 부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곳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윤 집사였다. 수십 년간 강씨 집안을 모셨다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연을 훑어보며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청소부 출신이 아기 씨의 보모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녀는 서연이 들으라는 듯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다. 서연은 이제부터 시작될 험난한 생활을 직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삭막했다. 고용인들은 모두 윤 집사의 눈치를 보며 서연을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지만 서연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정원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유진그룹 본사에서는 회장님의 새 보모가 된 청소부 이야기가 최고의 가십거리로 떠돌았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를 그저 흥미로운 소문으로 치부했지만 박진우 전무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인간이 절대 감정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움직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오서연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보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는 이번 일이 강태준을 공격할 새로운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강태준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혹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여자를 곁에 둔 것이라면 그것을 파헤쳐 이용할 가치가 충분했다. 그는 강태준의 자리를 오랫동안 탐내왔고 그를 끌어내릴 기회라면 무엇이든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부와 권력을 둘러싼 암투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막만이 남았다. 서연은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품에서 낡고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그녀는 차가운 CEO와 적대적인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발을 들였다.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고용계약서는 자유를 판 증서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서연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하준이의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의 평온한 잠만이 이 삭막한 곳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의 과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준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함정을 판 것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적어도 지금은 아이 곁에서 버텨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다. 몇 주가 흐르면서 강태준의 저택에는 기묘한 안정감이 찾아왔다. 그 중심에는 오서연이 있었다. 그녀가 온 이후로 저택의 주인보다 더 까다로웠던 작은 주인 강하준의 울음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아이는 눈에 띄게 평온해졌고 방긋방긋 웃는 일이 잦아졌다. 윤 집사와 다른 고용인들은 여전히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서연이 그저 운이 좋았거나 혹은 아이를 달래는 기묘한 재주가 있을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일부러 귀가 시간을 앞당기거나 서재의 CCTV를 통해 서연과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평범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볼 때 단순히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이상을 했다. 어떤 날은 각기 다른 재질의 천을 이용해 아이의 촉각을 자극했고, 또 어떤 날은 작은 악기들로 다양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아이의 청각 발달을 도왔다. 그 모든 행동에는 아동 발달 심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는 책장에 두꺼운 육아 전문 서적이나 클래식 음악에 관한 원서를 꺼내 읽곤 했다. 그녀의 몸에 밴 차분한 말투와 우아한 몸짓은 결코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하준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불려온 주치의와 윤 집사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킬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면서도 아이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고 특정 혈자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그리고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일정한 톤의 소리를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이의 높은 열은 약효가 돌기 전부터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고,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는 평온을 되찾았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그녀의 전문적인 침착함은 강태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 날 강태준은 김 비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오서연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공식적인 정보 말고 서류 밑에 감춰진 진짜 이력을 찾아내. 과거, 가족, 경력, 평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비서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회장의 명령이 단순한 신상조사가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강태준은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소연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아들을 그녀에게 계속 맡겨도 될지 판단할 수 있었다. 김 비서의 조사는 빠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후 그는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강태준의 앞에 섰다. 오소연 씨는 입양하였습니다. 양부는 무명의 작곡가였고 그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전국 청소년 콩쿠르를 휩쓸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보고는 강태준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타고난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은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하지만 그녀는 연주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치료학을 전공했고 특히 아동발달 장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내 최고의 아동재활기관인 혜성재단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당시 가장 주목받는 신의 치료사였다고 합니다. 보고를 듣는 강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녀의 능력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5년 전 그녀의 모든 경력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음 파일을 열었다. 당시 그녀가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정신적 발작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었고 언론은 그녀의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식을 문제 삼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혜성재단은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겼고 그녀는 결국 의료 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연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거대한 재단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녀는 결국 치료사 자격증을 박탈당했고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으로 양아버지가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그녀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지난 5년간 공사장을 전전하고 식당 허드레시를 하고 청소부로 일하며 신분을 숨긴 채 살아왔던 것이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힘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였다. 한편 서연 역시 강태준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매일 밤 서재에서 잠든 아들의 모습을 CCTV로 한참 동안 지켜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아내의 기일이 다가오면 며칠씩이나 날카로워졌고 아들이 있는 아기 방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그 공간이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듯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철 갑옷처럼 보이는 저 남자 역시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서연은 잠든 하준이를 돌보고 늦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서재에서 강태준이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녁은 먹었나? 지극히 사무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관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지나쳐갔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방 앞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따뜻한 겨울 코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낡은 외투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었다. 서연은 그 무심한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차가운 고용주만은 아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김 비서의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5년 전 혜성재단 스캔들의 주요 관련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에 있는 이름, 당시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인물의 이름이 그의 눈에 박혔다.
박진우. 바로 지금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유진그룹의 박진우 전무였다. 강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창밖으로 서연이 머무는 별채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보모나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적과 과거로 연결된 폭풍의 눈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박진우 전무는 유진그룹의 2인자였지만 그의 야망은 결코 2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강태준의 집무실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최근 그룹 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그만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얼음장 같던 강태준이 변하고 있었다. 칼같이 지키던 야근을 줄이고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늘었으며 회의 시간에는 전보다 날카로움이 무뎌진 대신 어딘가 안정된 모습이었다. 사내에서는 기적의 보모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박진우는 처음에는 그저 시시한 가십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강태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태준의 안정을 강점이 아닌 한 여자에게 의존하게 된 약점이라 보았다. 박진우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5년 전 그가 해성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의 자료였다. 그는 비서에게 오서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보고를 받는 순간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강태준이 자신의 집에 들인 보모가 바로 5년 전 자신이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었다. 신이 자신에게 내려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오서연이라는 존재가 강태준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스캔들을 다시 들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다. 박진우는 교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오서연을 복수심에 불타는 요부로 만들기로 했다. 5년 전 자신을 망가뜨린 해성재단과 관련된 인물들, 특히 당시 재단의 후원자였던 정치인과 강태준이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파트너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오서연이 의도적으로 유진그룹에 잠입해 강태준에게 접근했으며 그 목적은 신사업을 망쳐 과거의 인물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이 음모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력자가 필요했다. 박진우의 레이더망에 강태준 저택에 윤 집사가 걸려들었다. 그는 윤 집사가 근본 없는 청소부 출신의 서연을 못마땅해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박진우는 제3자를 통해 은밀하게 윤 집사에게 접근했다. 그는 돈과 함께 자신이 그룹의 주인이 되면 그녀의 자리를 확고히 보장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건넸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강씨 가문과 어린 도련님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녀의 낡은 충성심을 자극했다. 결국 윤 집사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스파이 역할을 받아들였다. 윤 집사는 박진우의 지시 아래 서연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활은 아기인 하준이를 돌보는 것 외에는 너무나 단조로웠다. 별다른 꼬투리를 잡지 못하자 박진우는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윤 집사는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태준의 서재 책상 위에 일부러 기밀 서류를 올려두고는 서연이 그 서류를 훔쳐보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몰래 찍었다. 또한 서연이 요양원에 있는 지인과 나누는 평범한 안부 전화를 의심스러운 비밀 통화로 둔갑시켜 보고했다. 이렇게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증거들이 차곡차곡 박진우의 손에 쌓여갔다. 박진우의 검은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준과 서연의 관계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밤늦게 잠든 하준이를 확인하고 나오다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서재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꺼내들다 손이 스치기도 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미묘한 이해와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집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서연은 아버지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교감은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를 알지 못한 채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박진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윤 집사로부터 받은 조작된 증거들과 자신이 각색한 시나리오를 들고 돈으로 움직이는 악명 높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만났다. 복수의 눈먼 음악 치료사 유진그룹을 삼키려 했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완성되었다. 박진우는 기사를 터뜨릴 최적의 시점을 계산했다. 바로 강태준이 유진그룹의 명운을 건 대규모 파트너십 계약을 발표하는 주주총회 전날이었다. 이 기사가 터지면 계약은 물론 강태준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 자체에 치명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터였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완성된 기사 초안이 담긴 태블릿 PC를 내려다보며 값비싼 위스키 잔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 폭탄 하나면 오서연을 2번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태준의 완벽한 성에 거대한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모든 판을 자신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위스키 잔을 비운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체크메이트다, 강태준. 이제 위협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롭게 벼려진 비수였다.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평화로웠다. 곤히 잠든 하준이를 눕히고 나온 서연은 거실에서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소파에 앉아 지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지나치려 하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차 한잔하지.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저 담담한 한마디였다. 잠시 후 2사람은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또다시 강태준이었다. 아까 서재에 있던데 쇼팽에 관한 책이었나? 그는 그녀가 읽던 책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 아내도 쇼팽을 좋아했어.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쳤는지, 하준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 속에서 세상에 알려진 냉철한 CEO가 아닌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남자와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2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 서연은 처음으로 이 황금 감옥 같은 저택에서 작은 온기를 느꼈고, 강태준은 굳게 닫아두었던 자신의 세상에 누군가를 들여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다. 박진우가 설계한 악의적인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복수심에 불타는 전직 음악 치료사 유진그룹 오너 일가에 의도적으로 접근, 경영권 찬탈 노렸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서연의 과거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5년 전 해성재단 사건은 그녀가 돈을 노리고 환자에게 위험한 치료를 강행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둔갑했고, 윤 집사가 제공한 조작된 사진들은 그녀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 스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기사는 그녀를 희대의 사기꾼이자 야심가로 매도하고 있었다. 파장은 즉시 나타났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휴대전화는
분노한 이사진과 투자자들의 전화로 불이 났다. 밤사이에 천사에서 악녀로 추락한 보모 이야기는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장악했다. 어젯밤 어렵게 성사 직전까지 갔던 거대 파트너십 계약은 상대 측의 보류 통보로 당장 위기에 처했다. 저택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고용인들은 이제 대놓고 서연을 향해 경멸과 적의가 가득한 시선을 보냈고, 윤 집사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제가 처음부터 그 여자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며 강태준을 압박했다. 서연은 거실에 놓인 태블릿 PC를 통해 그 기사를 접했다. 화면 속 자신의 사진과 그 아래 달린 끔찍한 단어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5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아니, 더 끔찍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자신만 무너지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강태준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하준이까지 끌어들인 셈이었다. 그녀를 향한 수만 개의 비난 댓글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도망쳐야 한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한다. 서연은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작은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온갖 압박감으로 폭풍전야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그녀의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화면에는 바로 그 기사가 떠 있었다. 설명해.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당장 그녀를 해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이사회의 압박이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찾는 CEO의 그것에 가까웠다.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본 순간 서연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 부서졌다. 결국 이 남자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칠 운명인가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탐욕스럽고 교활한 여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자존심만 남은 패자의 모습이었다. 강태준은 떠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힘없이 축 처진 어깨,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걸음걸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봐온 오서연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을 향해 짓던 진심 어린 미소, 위기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침착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이던 그 깊고 슬픈 눈빛. 그는 기사 속의 괴물과 자신이 직접 겪은 그 여자를 저울질했다. 이성과 본능이 그의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당장 그녀를 내치고 회사를 구해야 한다는 CEO로서의 이성과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치는 한 남자로서의 본능이 충돌했다. 서연의 손이 마침내 문고리에 닿았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다시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녀가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가지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혼란과 고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거의 애원에 가까운 말이었다. 강태준은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는 이사회와 세상, 그리고 폭락하는 주가를 상대로 그녀를 믿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이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내보낼 수 없었다. 강태준의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수문을 열어버린 것과 같았다. 오서연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이끌고 집의 가장 깊숙한 곳, 그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윤 집사조차 그의 허락 없이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강태준의 완벽한 성격이었다. 그는 서연을 안으로 들인 후 육중한 원목 문을 닫고 잠금쇠를 걸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밖의 모든 소음과 비난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그 물리적인 행위는 세상 전체와 맞서겠다는 그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다.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신문하는 고용주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히고 정면으로 마주보며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해줘요. 당신이 겪은 진짜 이야기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운 권위 대신 진실을 갈망하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지난 5년간 서연이 겹겹이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억눌려왔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성재단 스캔들의 전말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진우가 어떻게 재단의 의료 시스템 결함을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 언론을 조종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했던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고 묵살되었는지, 박진우의 협박에 동료들이 어떻게 침묵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렸는지 이야기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이었다. 강태준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말 속에서 단순한 억울함 이상의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친인척들과 벌여야 했던 암투,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배신과 음모. 그는 오서연이라는 여자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권력의 비정함과 배신의 아픔을 겪어낸 생존자들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깊은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당신 말을 믿어.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김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조사했던 사실을 밝혔다. 당시 혜성재단의 이사장이 박진우 전무였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5년 전 자신을 파멸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 다시 한번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강태준은 상황을 명확히 정리했다. 박전무는 당신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싸움이지. 그러니 같이 싸워야 해. 그는 방어전이 아닌 반격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대가 결성되었다. 역할은 명확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유진그룹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 자금력을 동원한 여론전, 그리고 김 비서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이 그의 무기였다. 반면 서연의 무기는 그녀의 기억과 통찰력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박진우의 방식, 그의 약점, 그리고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박진우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젊은 간호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예리한 기억이 이제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터였다. 그들의 방역은 즉시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방어적인 해명이나 부인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유진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선제적인 조치는 그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잠시 멈추게 했고 진실을 규명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동시에 그는 박진우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사회에서는 그에게 회사의 모든 공식적인 대응을 맡기는 것처럼 행동했다. 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감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역할에 즉시 착수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5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박진우의 강압에 의해 위증을 했던 간호사 이수진. 그녀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 사건 직후 병원을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었다. 서연은 그녀라면 박진우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양심 선언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강태준은 즉시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이수진이라는 인물의 행방을 찾아내고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드디어 방역의 첫 번째 목표가 정해졌다. 그날 밤 강태진의 서재는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었지만 서재 안의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5년 전 사건의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피해자와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 CEO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억울한 희생양이었던 오서연의 눈에는 이제 복수가 아닌 진실을 향한 단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폭풍의 가장 고요하고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 함께 반격할 준비를 마친 채 유진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는 국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태준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미동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연단에 선 박진우는 비통한 표정으로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맨 충신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장내의 동정 여론은 서서히 그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윤 집사가 찍은 조작된 사진, 서연의 통화 기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역, 그리고 스캔들이 터진 이후 유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까지. 그는 유창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강태준을 비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준 회장은 꽃뱀 같은 여자에게 현혹되어 회사를 돌보지 않았고 그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모두의 재산과 유진그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태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즉시 가결시켜 위기의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우가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나 보모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초라함 대신 당당함과 위엄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연단 위에 박진우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바로 김 비서가 극적으로 찾아낸 5년 전의 간호사 이수진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장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박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함을 쳤다. 경비는 뭘 하는 거야? 저 여자들을 당장 끌어내. 어디 신성한 주주총회에 함부로.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장내를 압도하는 위엄 있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오서연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로서 그녀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박진우의 말을 가로막고 스스로 오서연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모두의 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공개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단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와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이내 강한 확신을 담고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이 모든 사건의 판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5년 전 해성재단 스캔들의 장본인, 음악치료사 오서연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옆에 있는 이수진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분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간호사 이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서연의 격려하는 눈빛에 용기를 얻어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시 해성재단의 낡은 의료 장비와 인력 부족이 환자의 발작을 유발했으며 이사장이었던 박진우가 어떻게 이 사실을 은폐하고 모든 죄를 서연에게 뒤집어 씌웠는지 폭로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과 다른 동료들을 협박하여 거짓 진술서를 쓰게 했고 양심의 가책으로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울먹이며 증언했다. 박진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증언의 클라이맥스. 이수진은 지난 5년간 자신의 유일한 보험처럼 간직해왔던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들었다. 바로 당시 박진우가 자신을 협박하며 사건의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이수진 씨, 쓸데없는 양심 같은 건 버려. 당신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만하고 잔인한 박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볼륨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일격은 서연이 가했다. 그녀는 이수진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전무는 5년 전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된 이야기로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과거에 저를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은 강태준 회장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찾아낸 박진우와 이번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사이의 검은 돈 거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의 부패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범죄였다. 볼륨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우는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출입구를 막아선 강태준의 경호원들에게 길이 막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몰락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졌다. 강태준을 비난하던 주주들은 이제 박진우를 체포하라고 소리쳤다. 강태준에 대한 불신임만은 더 이상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단 몇십 분 만에 오서연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강태준의 자리까지 구해내고 진짜 악당의 가면을 벗겨낸 것이었다.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태준은 연단으로 걸어가 오서연의 옆에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기자들과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유진그룹은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무너진 악당의 야망의 잔해 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모든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박진우와 그의 일당들은 주가 조작,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즉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벌과 정치인의 유착관계 속에서 억울하게 묻혔던 5년 전 해성재단 스캔들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윤 집사 역시 위증과 음모가담 혐의로 해고된 후 사법 처리되었다. 한때 오서연을 향해 돌을 던졌던 언론과 대중은 이제 그녀를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라 칭송하며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진실을 노래한 음악치료사의 이야기는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오서연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국내 최고의 병원과 아동연구소에서 앞다투어 그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강태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이름을 건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서연아동 음악치료센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모가 아닌 자신의 재능과 아픔을 더 큰 선의를 위해 사용하는 전문가로 당당히 세상에 섰다. 재단 창립 기념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연설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유진그룹을 이끄는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혈한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이 녹아내린 자리에 따뜻한 인간미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 아들 하준이와 시간을 보냈고 회의실뿐만 아니라 서연센터의 자선 행사에서도 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의 변화는 유진그룹의 기업 문화마저 바꾸어 놓았다. 실적만을 강조하던 딱딱한 분위기 대신 소통과 신뢰를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오롯이 오서연이 가져온 기적이었다. 위태로운 동맹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넘어 조용하지만 확실한 사랑으로 무르익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이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다. 늦은 밤 센터에서 돌아온 그녀를 위해 그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는 것, 경무에 시달리는 그를 위해 그녀가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그들의 일상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었다. 계약으로 묶여있던 관계는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하준이가 저택의 넓은 거실을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아이는 강태준과 오서연의 사이를 오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이를 붙잡으려던 그들의 손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맞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걱정이 담긴 그 눈빛 속에서 그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와 함께 있어줘요. 하준이의 보호자나 나의 동맹이 아니라 가족으로.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가에 맺힌 따뜻한 눈물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마지막 계약서의 잔재는 사라지고 영혼을 향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와 차가운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마침내 하나의 운명이 된 것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제법 똘망똘망한 눈빛의 하준이가 방긋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저택의 푸른 정원. 이제 제법 능숙하게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하준이가 나비를 쫓으며 웃고 있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평온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가난했던 청소부와 외로웠던 재벌 CEO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분과 과거의 벽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정원 가득 퍼져나갔다.